안녕하세요. 오늘부터 10회에 걸쳐서 핵심 정리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1차 합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아직 기출문제 원고를 제가 넘겼는데 아직 그게 제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린트물로 일단 공부를 할 텐데요. 일단 강의 진행 방식은 저희 1차 기본 교재 있죠. 이 기본 교재로 일단 관련된 부분 핵심 정리를 하고 그 중요 포인트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 근로기준법하고 노조법을 그렇게 할 거고요. 나머지 부속법령은 그냥 특별히 정리할 게 미리 없어서 그냥 문제로 기출문제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객관식 실제 5월 24일이 시험이죠. 일단 시험을 보기 전까지 문제집은 보통 한 3, 4회독 정도를 하고 시험은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비중으로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시는 건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1회독을 할 때는 일단 객관식 문제, 이 노동법뿐만이 아니고요. 객관식 문제를 공부하는 방식을 한 말씀을 드리면 처음 1회독을 할 때는 모든 문제를 빠짐없이 푸셔야죠. 1회독을 할 때는 모든 문제를 빠짐없이 풀면서 이제 내가 언제 풀어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이제 2회독을 할 때부터는 비중을 낮추셔도 됩니다. 그런 문제는 이제 언제 풀어도 맞출 수가 있으니까 좀 비중을 낮춰도 되고요. 이제 2회독부터는 이제 1회독을 볼 때, 1회독을 풀 때 체크를 해놓는 거죠. 내가 잘 모르는 지문, 정답을 맞췄어도 잘 모르는 지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지문을 체크를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2회독부터는 그런 지문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회독 할 때 이 지문은 내가 알겠고 이제 맞출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그거 다시 체크를 하는 거죠. 3회독 때는 이제 아직까지 잘 못 맞추는 그런 지문 위주로 이제 반복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3, 4회독 이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제집 한 권을 보시는데 얼마 시간이 많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문제집은 이제 거의 10년 이상 한 15년 정도 문제를 거의 다 수록을 했어요. 거의 다 수록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문제집을 보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집만 좀 반복해서 보시는 방법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우리 기본 강의 교재로 총론을 먼저 정리를 하고요. 총론을 정리를 하고 기출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 총칙 간단히 정리하고 기출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강의 진도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론 보시면은 10페이지입니다. 기본 강의 교재. 노동법의 정의가 있는데요. 거기는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요. 거기 11페이지 노동법의 특수성 보세요. 노동의 특수한 상품성, 그리고 두 번째는 집단자치성, 세 번째는 공법과 사법의 교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노동법은 시민법 원리를 수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법 원리를 수정했다는 얘기는 원래 사법적 성격만 있었는데 거기에 공법적 성격을 추가로 가미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노동법은 시민법 원리를 수정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공법과 사법이 교착되는 법 영역이다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13페이지 보세요. 거기 노동법의 구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동법의 구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노동법을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헌법적 근거조문이 헌법 32조입니다. 헌법 32조. 그래서 헌법 32조에 근거해서 사용자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개개근로자를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법이 개별적 근로관계법이고요. 이 개별적 근로관계법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모법 역할을 하는 게 근로기준법이죠.
그리고 노원 시험법에 나와 있는 부속법령들이 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헌법상 근거주문은 헌법 33조죠. 헌법 33조. 그래서 헌법 33조에 근거해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근로자들을 집단적으로 보호하는 법이 집단적 노사관계법입니다. 그래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조법 그리고 노투시험법에 포함되는 부속법령이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 도입된 건 근로기준법이죠.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을 한 게 근로기준법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만들어서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해도 근로자들은 사용자에 비해서 힘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네들이 노조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사용자하고 대등하게 교섭을 해서 근로조건을 정해라. 이게 집단적 노사관계법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이렇게 뭐 헌법상 근거조문도 다르고 규율 원리도 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다운 삶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에 이제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동법의 법원입니다. 노동법의 법원. 거기 노동법의 법원의 보시면 노동법의 법원이란 노동관계상의 법적 분쟁에서 법 해석과 적용의 기준이 되는 규범의 존재 형식을 말한다. 그래서 이 노동법의 법원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세요. 첫 번째는 성문법, 헌법 32조, 헌법 33조, 그리고 뭐 우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뭐 시행령 이런 것까지 이제 우리 성문법에 포함이 되겠죠.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들이죠. 다음에 ILO 협약입니다. ILO 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이다. 이러면 틀린 질문이죠. ILO 비준 협약이 우리 노동법의 법원입니다. ILO 비준 협약. 비준은 국회 동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회 동의. 그래서 국회 동의를 얻은 ILO 협약은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노동자치법입니다. 노동자치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조합 규약이죠. 그래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노동조합 규약도 우리 노동법의 법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노동관계상의 법적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법의 법원 문제는 노동관계상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규범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근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노동조합 규약은 당연히 활용할 수 있는 법원이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이제 노동관습법입니다. 모든 노동관행이 노동관습법이 돼서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 되는 건 아니죠. 이 노동관행 중에서 노동관습법이 돼서 노동법의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 판례 나옵니다.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노동관행이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기업 구성원이 아무런 이유도 제기하지 않고 기업 내에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노동관행이 노동관습법이 돼서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판례입니다. 판례는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죠. 대법원 판례도 노동법의 법원 아니에요. 그냥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을 뿐입니다. 판례는 노동법의 법원이 아닙니다. 무조건. 다음에 행정해석. 행정해석도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데 불과하므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 이 얘기는 행정해석은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행정해석이라고 지문에 항상 나오는 건 아니죠. 질의회시, 지침, 예규 이게 행정해석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나와도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의회시, 지침, 예규 이런 것들이요. 질의회시, 지침, 예규. 다음 기타.
근로계약 사용자의 지시권에 대해서는 법원성을 부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좀 이따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로계약도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쪽 그 견해를 취하시는 분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은 근로계약도 노동법의 법원으로 볼 수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법원의 종류, 법원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법원 간 충돌 시 효력 관계입니다. 이건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하의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신법 우선 원칙, 이제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을 하고요. 그리고 상하의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상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합니다. 우선 원칙으로 해결하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상위법 우선 원칙 대신 유리 원칙, 우선의 원칙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유리 원칙,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죠. 그렇죠?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신법 우선 원칙이나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을 하죠. 그리고 상하의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상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하는 게 원칙이고 다음에 예외적으로 유리 원칙,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법원 간 충돌 시 효력 관계에서 상위법 우선 원칙 보세요. 헌법, 법률, 시행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사용자의 지시. 상위법부터 하위법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법률하고 단체협약하고 충돌이 있으면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얘기죠. 법률하고 근로계약이 충돌이 있으면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게 상위법 우선 원칙이고요. 거기 그 다음 페이지 유리조건 우선 원칙 보세요. 상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하는데 예외적으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법률하고 근로계약이 충돌을 하면 원칙적으로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근로계약이 법률보다 근로자한테 유리하다. 그러면은 근로계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이게 유리조건 우선 원칙입니다. 그래서 유리조건 우선 원칙은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해결 원칙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해결 원칙, 거기 신법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정된 법은 그 이전에 제정된 법에 우선하여서 적용된다는 원칙. 예를 들어서 적용 범위가 같은 두 개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후에 성립된 신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판례인데요. 그러니까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가 돼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면은 그 새로운 단체협약이 조합원들한테 불리해도 원칙적으로 새로운 단체협약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신법 우선 원칙이고요.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게 이제 신법 우선이에요. 신법 우선. 다음에 이제 특별법 우선 원칙이요. 일반법에 대해서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 가장 대표적인 사법의 일반법은 민법이죠. 민법의 가장 대표적인 특별법이 상법입니다. 상법. 그래서 민법하고 상법이 충돌이 있으면 상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게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죠. 그래서 선언법하고 근로기준법과의 관계에서도 특별법인 선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법보다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좁아요. 선언법은 선언인 근로자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한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언법하고 근로기준법이 충돌이 있으면 선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게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판례가 하나 있죠. 사업장 단위 단체 협약에 기업 단위 단체 협약에 대한 관계에서 보통 기업 내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장 단위 단체 협약이 기업 단위 단체 협약보다 적용 범위가 좁죠. 그래서 사업장 단위 단체 협약하고 기업 단위 단체 협약이 충돌을 하면은 사업장 단위 단체 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특별법 우선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노동법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꼽으라면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법의 법원. 여기는 법원의 종류 그리고 법원 간 충돌 시 그 해결 원칙까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동법의 연역입니다. 여기는 정말 단순 암기 사항들인데 시험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죠. 여기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1공화국 재연업법이죠. 재연업법의 내용,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함, 여자 소년근로 특별보호,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 그리고 근로자 이익분배 균정권 인정. 이 근로자 이익분배 균정권은 이 재연업법에 규정이 됐는데 이제 3공화국 헌법에서 삭제가 됐죠. 3공 헌법부터는 삭제가 됐습니다. 이게. 거기 보세요. 헌법의 근거 규정에 의한 노동관계법 제정 53년이라고 나와 있죠. 53년에 우리나라는 노동사법이 제정됐습니다. 그 노동사법이 1번에 나와 있는 금기법, 노조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위원회법 이 네 가지죠. 그리고 53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보세요. 여기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첫 번째 줄 끝에 있는 형사면책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 중간에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처벌주의를 채택했다는 거. 특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특히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거기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한 건 미국의 태프트-하틀리법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1947년 미국의 태프트-하틀리법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노동쟁의 조정법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민사면책이 인정됐다는 거. 민사면책. 다음에 이제 3공화국입니다. 3공화국에서 노동조합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 내용 그 첫 번째 줄 뒷부분에 산별노조를 강제했다. 산별노조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53년도에 노동조합법을 제정할 때 인정했던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가 삭제됐어요. 이때 삭제돼서 지금까지 우리는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963년도 노조법 개정 시부터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원상회복주의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53년도에 처벌주의였다가 원상회복주의로 바뀐 거죠. 그러다가 1986년도부터는 처벌주의하고 원상회복주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986년도부터 처벌주의하고 원상회복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노사협의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은 노사협의제도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규율이 되고 있죠. 근데 처음 도입됐을 때는 1963년도 노동조합법에 도입이 됐어요. 노동조합법에.
그래서 1963년도 노조법 주요 내용 중에서 그 뒤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있죠. 노조의 부당 노동행위 삭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주의 채택, 노사협의제 도입. 이게 가장 자주 나오죠.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옵니다. 다음에 5공화국 보세요. 5공화국. 이제 5공화국에서는 5공화국이 1980년이죠. 80년에 이제 출범을 한 거죠. 이때 노사협의회법이 제정이 됐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노조법에 있던 노사협의회를 밖으로 빼서 노사협의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기업별 노조를 강제했죠. 산별노조가 아니고 기업별 노조를 강제했고, 그리고 복수노조 금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때 복수노조 금지 규정을 신설을 했어요. 그리고 6공화국 내용 보시면은 거기 1번 97년 노동법의 새로운 제정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1번 노동사법의 폐지 및 제정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본 보시면 1997년에 이제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 조정법을 통합을 해서 지금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법 이름을 바꿨죠.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라고도 하죠. 제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 보시면 1999년에 교원노조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교원노조법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2005년에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했어요. 공무원노조법. 그리고 2006년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이 신설이 됐죠. 그러니까 2010년에 복수노조를 인정을 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신설한 겁니다. 복수노조를 인정을 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18페이지 독일의 노동입법 있죠? 거기 집단적 노사관계법 보세요. 뭐 단체협약법,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최초로 인정한 게 이제 독일의 단체협약법이고요. 그리고 독일의 바이마르헌법, 여기에 노동 3권을 최초로 헌법상 인정한 헌법이 바이마르헌법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마르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인정을 했어요. 사회적 기본권을. 다음에 미국의 노동입법입니다. 미국의 노동입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기 2번이죠. 와그너법입니다. 와그너법. 1935년에 와그너법이 제정이 됐는데 여기서 클로즈샵을 인정을 했고 부당 노동행위를 신설했습니다. 이때는 사용자 측 부당 노동행위를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노동 3권을 법적으로 보장을 한 게 와그너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동위원회를 신설을 했죠.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같은 건 미국 법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노동위원회가. 그리고 테프트-하틀리법 1947년입니다. 여기서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을 했죠.
시기적으로 우리나라 1953년도 노동사법 제정하고 가깝죠. 그래서 우리나라 1953년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에서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한 거예요. 이 테프트-하틀리법의 영향을 받아서. 와그너법 영향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한 건. 다음에 이제 ILO입니다. ILO는 그 연역에 보시면 알겠지만 1919년 베르사유 평화조약 13편 노동편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국제기관입니다. 이 ILO 26차 총회에서 필라델피아 선언을 발표를 했죠. 이걸 이제 필라델피아 선언이라고도 하고 ILO 목적에 관한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내용이 4가지죠.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 진보에 필수적이다. 일부 빈곤은 전체 번영에 대한 위협이다. 그리고 공핍에 대한 투쟁은 노사정의 동등한 지위에서 국제적 노력에 의해서 수행돼야 된다. 다음 중 필라델피아 선언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보세요. 총회 각국 대표단 4인으로 구성된 3자 협의기구입니다. 노사정 3자 협의기구죠. 정부 대표 2인, 노사 대표 각 1인, 그래서 4인이죠. 4인으로 구성된 3자 협의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총회에서는 이걸 협약으로 할 건가, 권고로 할 건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거 결정을 할 때 의결 정족수는 출석한 총회 대표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ILO는 총 5개 분야에서 10개의 기본 협약이 있습니다. 뭐 기본 협약이라고도 하고요. 핵심 협약이라고도 합니다. 10개 중에서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게 105호 하나죠. 강제 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입니다. 나머지 9개는 다 비준을 했어요. 거기 29호부터 187호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쭉. ILO 관련 문제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건 이거죠. 이 기본협약 비준 여부입니다. 꼭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미비준 협약은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 하나, 나머지 9개는 다 비준을 했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노동기본권. 아까 다 아시겠지만 우리 노동법의 헌법상 근거 규정은 2가지죠. 그러니까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헌법상 근거 조문이 헌법 32조고요. 그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관한 헌법상 근거 조문이 헌법 33조입니다. 그 2개 조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특히 헌법 32조. 이건 문제 형식이 똑같죠. 다음 중 헌법 32조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그래서 먼저 32조 1항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앞부분 적정임금이죠. 뒷부분은 최저임금제입니다. 앞부분은 노력만 하면 되지만 뒷부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바꿔서 틀린 질문으로 많이 되죠. 바꿔서. 다음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1항하고 2항을 합하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근로의 의무를 지는 거죠. 동시에. 그리고 국가는 근로의무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는 근로의 의무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근로의 의무 대신에 근로의 권리로 바꾸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바꾸면. 국가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딱 읽으면은 맞는 지문 같죠? 맞는 지문 같습니다. 그리고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그 법률로 정한 게 근로기준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4항 여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5항 연소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여자 근로나 연소자 근로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건 똑같죠. 근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여자 근로에만 있어요. 만약에 지문에 연소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그거. 연소자 근로에는 그 뒷부분 없어요. 뒷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6항 국가유공자 상위 군경 및 전몰 군경의 유가족은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부여받는답니다. 근로기회를 부여받도록 노력한다가 아니죠.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그리고 그 대상도 기억하셔야 돼요. 국가유공자 상위 군경 및 전몰 군경의 유가족이죠. 다음 근로의 권리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 거기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헌재에서는 근로 권리를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하고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한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한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으로서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 기본권은 외국인한테 보장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유권은 외국인한테도 보장이 되죠. 그래서 그 판례 중요합니다. 그 판례. 거기 3번 보세요. 거기도 헌재 판례가 나오는데요. 거기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가름하는 생계비 지급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 존속 청구권도 도출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에 노동 3권입니다. 노동 3권.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노동 3권이죠. 우리 헌법 규정 한번 볼게요. 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체 교섭권 같은 건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행사는 노동조합이 하는 거죠. 보통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근로자는 단체 교섭권 향유 주체이지만 행사 주체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항 보세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일단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공무원도 근로자라는 겁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이렇게 돼 있죠. 공무원도 근로자예요. 근데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법률로 정하는 자만 노동 3권을 가진다라고 돼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공무원노조법, 뭐 교원노조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공무원노조법이나 교원노조법에서 노동 3권 중에서 단결권하고 단체 교섭권까지는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쟁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쟁행위를. 근데 공무원 중에서 노동 3권을 다 행사하는 공무원이 있죠. 그게 우리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 3권을 다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단체 행동권 대신에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죠. 그렇죠? 단체 행동권 대신에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근로자도 노조를 만들거나 단체 교섭을 하는 건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3번 노동 3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우리 노동 3권에 대해서 사회적 성격을 띤 자유권,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 사회권 성격도 가지고 있고 자유권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노동 3권의 주체입니다. 우리 헌법 33조에서는 근로자는이라고 돼 있죠. 근로자는. 누가 근로자인가에 대해서 우리 노조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근기법상 근로자하고 차이점이 하나가 있죠. 이 노조법상 근로자는 취업 중인 자뿐만이 아니고 실업 중인 자도 포함된다라고 봅니다. 그게 근기법상 근로자하고 중요한 차이죠. 우리 근기법상 근로자는 사용 종속 관계가 있어야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종속 관계는 취업 중인 자한테만 인정이 되죠. 그래서 근기법상 근로자에는 실업 중인 자, 구직 중인 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노조법상 근로자는 실업 중인 자 그리고 구직 중인 자도 포함이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입장. 그리고 헌법 33조 1항에는 노동 3권의 주체가 근로자라고 되어 있지만 노동조합도 노동 3권의 주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설이 없습니다. 이건 노동조합도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 3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 3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노동 3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뿐이죠. 노동 3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뿐이다. 다음에 노동 3권의 내용 중에서 뭐 단결권, 단체 개섭권, 단체 행동권인데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단결권에는 적극적 단결권이 있고 소극적 단결권이 있죠. 적극적 단결권이 있고 소극적 단결권이 있는데 우리 헌법 33조 1항에는 적극적 단결권만 포함이 되고 소극적 단결권은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죠, 시험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박스 헌법재판소 판례 보세요.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선례라고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소극적 단결권은 보장이 안 되느냐? 소극적 단결권은 헌법 33조 1항이 아니고 그 박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에 의해서 보장이 되거나 헌법 21조 1항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된다 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음에 단체 교섭권입니다. 단체 교섭권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그 두 번째 줄 중간에 판례 하나 있습니다. 헌법이 단체협약 체결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단체 교섭권에는 단체협약 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단체 교섭권에는 단체협약 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우리 헌재 입장입니다. 헌재 입장. 다음에 노동 3권의 효력 보세요. 노동 3권의 효력. 노동 3권의 효력에서 먼저 대국가적 효력. 대국가적 효력에는 자유권적 성격에 근거한 효력이 있고요. 생존권적 성격에 근거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권적 성격에 근거한 효력에는 국가가 내가 노동 3권을 행사하는 걸 방해하려면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효력. 이게 자유권적 성격에 근거한 효력입니다. 다음에 생존권적 성격에 근거한 적극적 효력. 보세요. 노동 3권 행사를 국가가 입법이나 기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보호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효력. 그러니까 노동 3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효력. 이게 생존권적 성격에 근거한 효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노동 3권 상호 간의 관계에서 그 핵심적 권리 보세요. 뭐 여러 견해가 있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은 단체 교섭권 중심설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3권 중에서 단체 교섭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노동 3권 중에서 단체 교섭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우리 헌재 판례 입장입니다. 아니,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요. 헌재 입장도 같아요. 헌재 입장도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노동 3권의 제한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우리 헌법상의 권리는 뭐 절대적 기본권하고 상대적 기본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노동 3권은 상대적 기본권이라는 거. 절대적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을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하고요. 상대적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이 상대적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노동 3권은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거죠.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그래서 거기 2번 보세요.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권리와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우리 노동 3권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 3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때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따 기출문제를 풀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과거 재헌헌법에서도 노동 3권을 보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헌법 33조에는 그런 내용 없죠. 우리 헌법 33조를 보시면 뭐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이런 표현 없어요. 지금. 그런 표현이 없어도 여기 나와 있는 37조 2항에 따라서 법률로서 국가안전부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뒤에 뭐 노조법 쪽에서 관련된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총론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노동법 총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